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절염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가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라고 하고 약자로 RA로 표기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이자 뼈 관절염과의 차이점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 질환이라는 거고 전신적인 염증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인데요. 이 염증이 특히 자가 면역 염증 질환입니다. 즉 스스로를 파괴하는 질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뼈 관절염과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되는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윤활막 염이 생기게 됩니다. 시노비티스라고 하고요. 윤활막, 여러분 아까 정상적인 관절에서 봐서 알겠지만 윤활막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관절에서 이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랑 그 안에 있는 윤활막액을 생산하는 이 막을 윤활막이라고 했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윤활막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윤활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면은 윤활 세포가 관절에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연골과 뼈를 파괴하는 이런 퇴화 요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연골과 뼈가 파괴되고 관절 주머니가 약화됩니다. 약화되고 가장 특징이 염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여드름만 나도 여러분 피부에서 여드름이 나도 거기가 붓죠. 그쵸? 관절에서도 염증이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부어요. 땡땡. 땡땡 붓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게요. 여기가 윤활막염이 생긴 그림인데 이 윤활막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관절의 그 옆에 부위들이 탱탱하게 부으면서 이 옆에 있는 구조물인 인대 그리고 근육에 있는 힘줄들도 같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윤활막염이 이 윤활막에만 생기고 끝이 아니라 점점 염증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른 부위로 이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염증이 연골을 파괴시키고 뼈를 파괴시키고 힘줄 그리고 인대까지 침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진행되면서 판누스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판누스가 생긴 그림인데요. 판누스라는 것은 주변 조직을 파고드는 활막 조직 덩어리를 우리가 판누스라고 합니다. 즉 다른 곳으로 막 파고드는 거예요. 판누스, 파고든다 판누스. 그래서 이 판누스가 관절 연골이랑 딱 붙어버려서 이 관절과 뼈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관절과 연골을 파괴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됨에 따라서 연골과 뼈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 조직이 뼈의 끝부분에 형성되면서 이 관절이 완전한 강직이 되고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여기 안킬로시스라고 해서 유착이에요. 유착.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뼈랑 뼈가 완전히 붙어버려요. 그래서 관절이 사라지고 뼈와 뼈가 아예 붙게 되면서 움직임이 없게 되는 것이 이 류마티스의 진행에 따른 병태 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윤활막염, 판누스 형성 이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정상 연골, 류마티스 관절염의 연골, 그 다음에 뼈 관절염의 연골이에요. 그림만 봐도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윤활막염이 생긴다. 그래서 염증이 윤활막염이 생겨서 땡땡 붓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판누스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다 보면은 연골과 뼈가 파괴되고 마지막은 뼈가 붙어버리는 유착이 일어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뼈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고, 그러다 보니 관절이 퇴화되고 그 다음에 새 뼈가 형성되는 게 특징이다.
이 두 가지 과정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로 관절 틈이 비대칭적으로 좁아지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가 약자로 RA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염증 질환이다. 그래서 만선적, 전신적 염증성 상태를 말하고 자가 면역 염증성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뼈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스스로 닳다 보니까 연령이 있으신 분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 연령대에 발병 가능하긴 한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보통 40대에서 60대에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약 두세 배 정도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급성 염증으로 윤활막염이 먼저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비영구적인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질환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이 윤활막염이 괜찮아졌다가 재발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관절의 구조적 손상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고 곧바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발병 후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어요 라고 한 후에 1년 그리고 2년에 걸쳐서 구조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뼈가 붓고 심각한 이런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했어요. 이 염증이 그 관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신, 즉 온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큰 특징이죠. 뼈 관절염과 다른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염증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결절이라는 것이 생기고 혈관에도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2차적 합병증을 보이게 됩니다. 뼈가 아프고 끝이 아니라 치료를 안 받으면 눈, 실명할 수도 있고요. 호흡, 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심장, 위장, 콩팥까지 침범하는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전신성, 즉 온몸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쵸?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게 되면은 그 초기에 치료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게 뼈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감별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관절염과 큰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그걸 중점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적이에요. 대칭적으로 아프고 한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파요. 다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게 특징이고 뻣뻣함 그리고 종창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아침 강직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별표 한번 쳐주세요. 아주 중요해요. 뼈관절염은 아침 강직이 30분 이내라고 했죠. 그것에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 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게 전신적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열이 살짝 있어요. 염증이 생기면은 면역 작용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열이 있고 식욕 부진, 전신 쇠약감,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이 쑤시는데 어딘지 잘 모르고 모호한 이런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증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증상 특징 첫 번째는 대칭적으로 침범한다라는 거예요. 즉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적으로 아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류마티스 질환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오른쪽이 뼈 관절염인데, 뼈 관절염은 대칭적이진 않지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적으로 아픈 게 특징이에요. 왼쪽, 오른쪽이 대칭적으로 아프고,
발병 부위를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에서 잘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MCP, PIP, 그리고 손목 관절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몸통에서 위치를 보면은 목뼈,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엉덩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침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턱 관절도 침범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말초 관절에 보면 팔부터 먼저 보면은 어깨, 팔굽, 손목 관절도 차례차례 침범하고요. 하지를 보면은 무릎, 발목, 발, 허리 관절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마다 임상적 증상과 경과가 다르고 이 발병 후에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은 이 염증으로 인한 관절의 변형과 파괴로 관절의 영구적인 기능을 영구적인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클라이언트의 33% 이상이 질환 말기가 되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관절 변형을 보이는데요. 특히 손에서 관절 변형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절 변형이 나타나는가? 좌뼈 쪽 치우침, 이거 우리가 얼라 데비에이션이라고 보통 말하고, 그 다음에 백조목 변형, 소환넥 디포미티, 단추 모양 변형, 부토니의 디포미티, 방아쇠 손가락, 트리거 핑거를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좌쪽 이동, 이 MCP 부위에서 손가락이 얼라 쪽으로, 좌뼈 쪽으로 이동하는 게 특징이고, 여기 보면은 백조목 변형, 여기 단추구멍 변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뼈 쪽 치우침, 우리가 얼라 데비에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뼈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여기 손가락 평근이 이 손등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증의 류마티스 환자들의 경우에 여기를 막 이렇게 덮고 있는 등 쪽 덮개의 가로띠가 파열되거나 과신장되면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 평근의 힘줄 위치가 얼라 쪽으로 푹 하고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가락 평근이 손가락 끝을 이쪽으로 당기는 거죠. 얼라 사이드로. 그러면서 좌쪽으로 치우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백조목 변형입니다. 소환넥 디포미티라고 하고 그림을 볼게요. 요렇게 손가락이 굽어지게 되는 게 백조목 변형인데 위치를 보세요. PIP 관절에서 과다편, 하이퍼 엑스텐션을 보이고 프록시말 파트, 그 다음에 DIP에서 굽힘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재성 근육이 수축하면서 PIP 관절이 쭉 당겨지게 되고요. 깊은 손가락 굽힌근의 이 장력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을 좀 보세요. 깊은 손가락 굽힌근의 이 장력이 증가하면서 DIP 관절의 굽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단추 모양 변형, 우리가 단추 구멍 변형이라고도 해요. 이 단추 모양 변형은 백조목과 반대예요. 나타나는 게. 이 그림을 보세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과 차이점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추 모양 변형은 PIP 관절에서 굽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DIP 관절에서는 과다평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요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작업치료 평가 항목에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화쇠 손가락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방화쇠 손가락은 트리거 핑거인데 이게 뭐냐면은 총에 방화쇠를 당기는 것처럼 손가락이 굽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손가락은 여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정상적인 손가락은 이렇게 손바닥 안쪽에 굽힘, 외제성 굽힘 근육들의 힘줄들을 이렇게 굽힘 근육 도르래들이 이렇게 잘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뼈에 붙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윤활액이 풍부한 윤활막들이 잘 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윤활막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 이 도르래 안의 공간이 작아져서 부드러운 힘줄 미끄러움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염증이 생긴 부위에 결절, 툭 튀어나오는 결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공간이 좁아져서 뻣뻣하게 움직이고 또 결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결절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결절이 딱 걸리는 거에 움직일 때마다 굽힌 근육 도르래 사이를 못 지나가면서 손이 탁 걸려서 더 이상 안 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움직임도 어렵고 굽혀진 상태에서 더 이상 펴지기가 힘들게 됩니다. 손가락이. 그래서 마치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손 모양을 하게 됩니다. 또 환자들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거나 움직일 때 그 결절이 힘줄에 걸리면서 찰칵찰칵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겉에서 보면은 심하면은 세 번째 힘줄이 파열되는데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근에서 힘줄 파열이 잘 관찰됩니다. 그 다음은 손목글 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부학 시간에 배웠겠죠? 그래서 여기 손을 보면은, 손의 단면을 보면은 손목뼈 위로 가로 손목 인대가 덮여져 있는데 이 뼈와 가로 손목 인대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손목굴, 카팔 터널이라고 하죠. 이 손목굴을 지나는 근육은 가로 손목 근육은 얕은 손가락 굽힌근, 그리고 깊은 손가락 굽힌근, 그 다음에 긴 엄지 굽힌근, 이 세 개의 근육이 지나가게 되고 그 위로 노쪽 손목 굽힌근이 지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정중신경, 메디안 nerve가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목인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요 사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손목골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서 결국 이 손목골을 지나는 정중신경의 압박을 받으면서 정중신경이 이너베이션하는 손가락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외의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환자 75%가량에서 관절 외에 다른 곳에서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특이적인 전신 증상으로 피로, 발열, 체중 감소를 보이게 되고 특정 장기들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눈이나 폐, 심장까지도 침범할 수 있고 이렇게 심한 다발성 장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관절의 증상 첫 번째는 류마티스 결절입니다. 노듈이라고 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결절이 생기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약 20-30%에서 발생하고요. 어디에 발생하는가? 관절 주위에 있는 구조, 그리고 신전근, 즉 편근 표면, 그리고 기계적인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류마티스 결절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좌뼈의 즉 얼라뼈의 몸쪽 부분, 그 다음에 팔꿈치 머리의 여기 편면, 그리고 아킬레스건 등에서 류마티스 결절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압침 강직의 특징이다라고 했죠. 1시간 이상 나타나게, 즉 길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이 압침 강직의 지속 시간은 윤활막의 염증 정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즉 윤활막의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압침 강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얼만큼 일어나셔서 손 관절이 얼만큼 뻣뻣하세요? 몇 시간 정도 뻣뻣하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시간이 길수록 이 환자가 이 윤활막의 염증이 굉장히 심하구나 라는 것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으스스한 느낌, 피로감, 우울 호소하는데 오후가 되면 변화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아까 뼈 관절염도 그렇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고 하루에서 시간대에 따라서 증상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따른 증상을 물어보는 것도 이 작업치료 평가를 하고 중재를 세울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관절과 같은 특징적인 증상들보다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기 전에 괜히 으스스하고 피로하다, 우울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도 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은 질환이 악화되거나 질환이 갑자기 심해질 때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만성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점진적인 관절이 손상될 경우에 만성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윤활막 염증을 갖는 게 큰 특징이었죠. 그래서
윤활막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관절이 뜨끈뜨끈하고 말랑말랑하고 가끔씩 홍반을 보이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 과정을 크게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적인 활동기, 만성적인 비활동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의 증상을 보면요, 움직임이 제한되고 환자가 움직임에 따라 통증과 압통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뻣뻣함을 호소하고 이제 관절의 약화, 또 피부가 저릿저릿한 느낌, 혹은 무감각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 관절이 뜨겁고 붉어지는 것을 호소합니다. 아급성기가 되면 마찬가지로 움직임 제한, 그 다음에 저림을 호소하고요. 이때는 뻣뻣한 게 아침 강직 시에만 뻣뻣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 때문에 관절은 핑크빛을 돌고 좀 따뜻한 열감을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적인 활동기가 되면은 저림과 통증 그리고 압통은 감소하고요. 이 활동에 대한 내구력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지구력은 낮고 만성적인 비활동기가 되면은 이때는 염증 증상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지구력이 낮고 통증과 뻣뻣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프다 보니까 환자는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ROM도 제한되게 되죠. 그리고 ROM이 제한되다 보니까 근육도 안 쓰게 돼서 근약화 그리고 근위축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분류 촉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볼 수 있고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 촉도인데 초기에는 방사상 검사상 변화가 없고 중기가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약간 연골 밑뼈가 파괴되고 연골 손상이 약간 보입니다. 또 관절 변형은 아직까지 없는데 관절 움직이는 건 좀 제한이 있고 이 관절과 인접한 근육들이 위축되어 있고 결절과 건초염을 보입니다. 중증기가 되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연골과 뼈 파괴된 것을 볼 수 있고 골대공증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섬유나 뼈 강직 없이 아탈구 그리고 잡뼈 쪽 치우침 즉 얼라데비에이션 그다음에 관절의 불안정성 때문에 과신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편근육이 위축되어 있고 작은 결절과 건초염과 같은 관절 가쪽 연저직의 병변을 볼 수 있고 말기가 되면 이제 뼈가 이제 강직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은 이 특징적 징후와 증상 그리고 검사 결과와 방사선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서 이 염증성 인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체 검사, 적혈구 침강 속도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관절이 몇 개를 침범했느냐, 그 다음에 혈청 검사, 혈청 염증 반응 물질,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긴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되고 10점 만점 중에 6점 이상일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의학적 관리인데요. 뼈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치료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주요 목적은 통증, 그리고 부종,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이 관절 변형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 관절의 손상과 변형을 최소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이게 다발성 장기 질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애 그리고 질환 관련된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 목적이고 보통 약물 치료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 인해서 장기적인 중독을 최소화하고 육체적, 사회적, 감정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됨에 따라서 완전 뼈가 붓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지 이 환자분들의 정상적인 관절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적 관리는 윤활막 제거술, 힘줄막 제거술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관절의 손상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의 진행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요.
힘줄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이 손에서 그 변형이 일어나고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손목과 손의 평근 힘줄에서 자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뼈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병률은 미국인 기준이니까 넘고 발병률 보면은 뼈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다. 많이 써서 관절염이 관절이 퇴화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남성은 50세 이하, 여성은 50세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40대에서 60세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여성이 더 많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3대 1이고요. 발병 뼈 관절염은 많이 있어서 아픈 거니까 수년에 걸쳐서 느리게 발병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몇 주 내에서 몇 개월 내에 갑자기 발병하게 됩니다. 전신 특징 뼈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특징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픈 관절만 아파요 라고 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온몸이 아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 피로감, 으스스함, 그리고 관절외 증상이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었죠. 요거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경과에 따라서 이 뼈관절염은 비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아픈 관절에서만 연골이 파괴되는 것이 그 경과였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윤활막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누스 형성되고 관절과 뼈가 다 으스러지고 최종적으로는 뼈가 하나로 합쳐지는 융합되는 이런 증상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뼈관절염의 침범관절, 개별관절, 많이 쓴 관절이 아픈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관절, 많은 관절이 아프고 대칭적이다라고 했어요. 대칭적으로 아프다라고 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 함부를 보면은 이제 목, 척추, 엉덩이, 무릎 요건 똑같은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턱에서 나타나고 어깨 그리고 팔꿈치, 손목까지 아픕니다. 그리고 발허리 관절 이건 똑같고 그 다음에 손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PIP 그 다음에 손허리 손가락 관절 그 다음에 엄지의 손가락 관절에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뼈관절염에서도 이제 PIP, DIP, 그 다음에 엄지, 손목, 손허리 관절에서 나타납니다. 손허리 손가락 관절에서 관절염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얼라 데비에이션, 자쪽 치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강직도 큰 차이점이 있었죠. 모닝 스티프니스, 아침 강직이 뼈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30분 미만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최소 1시간이고 보통 2시간 초과해서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